야누아. 반갑습니다. 야누아 통합과학의 기준 H1 강현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쪽에는 필요한 순간마다 핵심 자료를 명쾌하게 보여줄 J큐브입니다. 왜 H1일까요?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우주가 처음 만들어낸 물질, 주기율표의 가장 첫 번째 자리, 별과 생명의 근원, 바로 수소입니다. 그렇다면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제가 증명해 보일 결과입니다. 강의의 몰입도 베스트 원, 여러분의 수능 실력도 베스트 원, 강현우가 책임집니다. 아직도 과학을 그냥 외우나요? 제 수업에 그냥은 없습니다. 처음 접한 학생에게는 명쾌한 이해를, 만점을 노리는 학생에게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을 드립니다.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따로 노는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융합의 스토리입니다. 흐름을 모르는 맹목적인 암기는 과학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독이 될 뿐입니다. 조각난 지식이 아닌 현상을 관통하는 진짜 이해, 그 길을 보여드립니다. 암기의 부담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를 그리는 건 저 H1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시험에 필요한 암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것만 채워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길입니다. 저 역시 약속합니다. 무의미한 암기는 최소화하고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하나만 신경 쓰십시오. 개념과 개념의 연결, 그리고 융합. 그 유기적인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면 통합과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념도 베스트 원, 실력도 베스트 원, H1. 여러분,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 손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길이를 재지 않으면 전에 만들었던 동일한 도구를 다시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매번 다시 땅의 면적을 재야 했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물물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곡물과 다른 물건과의 교환 의미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생산한 쌀을 감자와 교환할 땐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방금 언급한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물물 교환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본량과 기본량의 조합인 유도량으로 우리는 우주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26자로 모든 영어 단어를 조합해 나타낼 수 있듯이 앞으로 배우게 될 7가지 기본량만 있으면 우주의 모든 현상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8m, 이건 길이라는 기본량입니다. 이걸 또 다른 기본량인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초당 1.8m를 이동한다는 유도량이 탄생하는 겁니다. 알파벳이 모여 영어 단어가 되듯 속도나 가속도, 심지어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과학의 모든 언어는 결국 이 기본량들의 조합입니다. 기본량과 이를 조합한 유도량은 자연 그 자체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학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알파벳은 딱 7가지입니다.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7가지 절대 기준이 바로 7가지 기본량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기본량을 단순히 암기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기본량이 왜 필요한지, 유도량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고 자연현상과 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량이 7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과학의 언어이고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우리는 킬로그램 단위로 쌀을 사고 냉동피자 조리법에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분간 가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킬로그램은 질량을, 그리고 몇 분은 시간의 길이를 각각 나타내고 모두 기본량에 포함됩니다. 신발 사이즈는 기본량인 길이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본량은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의 언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물리적인 양, 즉 물리량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물리량이란 길이나 질량처럼 수치와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숫자 1.8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미터가 붙는 순간 우리는 바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의 단위가 더해져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 물리량이 됩니다. 여기서 물리량은 길이나 질량처럼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양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본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일된 단위체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SI 단위계입니다. 이 절대적인 약속을 관리하는 곳은 프랑스에 있는 국제도량연국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의 표준이 결정되고 7가지 기본량도 이곳에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통일된 단위계가 필요했고 국제 단위계가 만들어졌을까요? 해외에서 화폐 단위가 달라 불편했던 경험들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나라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단위가 제각각이었고 단위가 서로 달라 생기는 불편함과 사고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길이와 시간 등 기본량의 단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상태로 특정 과학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1999년 미국이 쏘아 올린 한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들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경로를 이탈해 예정된 임무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지상 시스템은 영국식 단위를 쓰고 탐사선 시스템은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면서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상과 탐사선 간 이 오차가 계속 누적되면서 탐사선은 예정된 고도보다 훨씬 낮은 높이로 진입했고 결국 화성 대기와 충돌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과 공학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단위를 통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SI 단위계에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7가지 기본량이 정의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변하지 않는 상수값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본량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 그 자체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7가지 기본량은 길이와 시간,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그리고 빛의 밝기인 광도입니다. 첫 번째 기본량은 바로 길이입니다. 18세기까지는 지구의 북극과 적도 사이 길이를, 19세기에는 백금과 이리들 합금으로 만든 막대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던 시기, 프랑스 왕정은 당시 사용되던 무려 20만 가지 이상의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업적 거래에서는 속임수와 불공정이 반복됐고 그 여파는 과학기술은 물론 세금 징수와 같은 국가행정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길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찾아야 했고 그 기준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지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그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의 기준을 지구로 삼는다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길이의 기준으로는 지구의 어떤 부분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자오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를 나타내는 굴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극에서 출발한다면 가장 짧은 거리로 지구 표면을 따라 남극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는 과연 뭘까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는 거대한 원이 보입니다. 이 원의 면과 지구 표면이 만나는 선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남북을 이어주는 최단거리의 선입니다.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선을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경도는 바로 이 자오선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지구의 모양은 구형이고 모든 자오선은 같은 모양의 원입니다. 따라서 지표면 위의 경도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영국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으로 구분합니다. 방금 지구의 경도에 대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통합과학에서 경도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구의 위도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수직인 원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이 바로 적도입니다. 이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위도가 정해집니다.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므로 위도는 0도입니다. 적도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라 하며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분합니다. 이제 지구의 경도와 위도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지구를 이용해 미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지구를 기준으로 길이의 기본량 미터가 정의되는 과정에서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조제프 들랑브루입니다. 다른 한 명은 천문학자 앙드레 메생입니다. 1790년대 당시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는 구 형태인 지구의 기하학적 모양을 이용해 미터의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과학자들은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북극과 적도 사이의 거리는 약 1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략적인 값이 아니라 미터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 지구 자오선의 일부 구간을 정밀하게 다시 측정하기로 합니다. 이 정밀 측정을 위해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두 명의 과학자를 선택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방금 전 언급한 수학자 들랑브루와 천문학자 메생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구에서 북극과 적도 사이는 위도 차이로 90도이고 그 일부 구간인 덩케르크와 바르셀로나 사이의 위도 차이는 약 10도였습니다. 만약 덩케르크에서 바르셀로나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 측정 거리의 약 9배에 해당하는 북극과 적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92년 들랑브루는 위도 약 51도의 덩케르크에서 출발해 남쪽 로데즈까지, 메생은 위도 약 41도의 바르셀로나에서 북쪽 로데즈까지 측량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된 경도에 해당하는 자오선은 파리 천문대를 지나는 파리 자오선이었고
삼각측량법을 통해 그 좌우선의 일부 길이를 측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들랑부르와 매생은 무엇을 측정했을까요? 정말 줄자를 들고 직접 이동하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방금 언급한 것처럼 두 사람은 삼각측량법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제 삼각측량법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이미 배운 내용이라면 수학이 실제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혹시 수식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제 길이를 측정한 건 아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삼각측량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변의 길이와 두 각도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밑변을 D, 그 밑변과 접한 두 각을 A와 B라고 하면 각 변의 길이와 각도 사이의 관계를 사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각측량법에서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값은 한 변의 길이 D와 각도 A와 B입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는 직접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길이를 알고 있는 변에 인접한 두 각도를 실제로 측정하면 모든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들랑부르와 메센이 실제로 정밀하게 측정한 거리는 각자 한 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삼각측량에 의해 계산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측량이 끝난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행했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기존 삼각형의 바깥에 새로운 삼각점을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삼각점이 포함된 삼각형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한 변과 두 각을 이용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들랑부르와 매생의 측량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각자의 출발점에서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기준선 하나를 매우 정밀하게 직접 측정합니다. 이 기준선의 양끝점에서 두 각도를 측정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다시 새로운 삼각점을 설정하고 각도를 측정해 다음 변의 길이를 계속 구해 나갑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측정한 길이는 기준선 단 하나뿐이었고 이후의 모든 거리는 두각의 측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계산하면서 결정해 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들랑부르와 매생이 로데지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삼각형들이 그려졌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측정했던 삼각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위대한 희생으로 지구라는 자연을 기준으로 길이의 기준미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측량 원정은 프랑스에서 실제로 TV 영화로 제작될 만큼 과학적 도전과 두 과학자의 집념을 상징하는 과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학자가 실제로 측정한 경로는 파리 좌우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지그재그 형태였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삼각측량법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 여기서 삼각형은 평면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내각의 함은 180도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평면이 아닌 구의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르장드르가 등장합니다. 르장드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평면 삼각형 계산으로도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들랑부르가 삼각점 A에서 삼각점 B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려 하고 A와 B를 연결하는 선이 파리 좌우선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다고 가정해보죠. A점에 있는 들랑부르는 북극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에서 진북을 확인한 뒤 B를 향해 측정기구를 돌려 진북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A의 진북 방향을 나타내는 선과 A와 B를 연결하는 선 사이의 각을 방위각이라 합니다. 삼각 측량에 의해 A와 B의 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과 계산을 통해 얻은 값은 A와 B 사이의 거리입니다. 반면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A와 B 사이 거리의 좌우선 성분 H입니다. A점을 지나는 좌우선과 A와 B를 연결하는 선이 이루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L, 방위각은 세타이므로 좌우선 성분 H는 L 코사인 세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들랑부르가 A에서 B로 좌우선을 사선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더라도 실제 좌우선 방향의 변화량 H는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덩케르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위도 차이는 약 10도였고 당시 측정과 계산에 따르면 좌우선 방향 거리는 약 1111km였습니다. 따라서 북극에서 적도까지는 90도이므로 측정한 약 10도 구간의 9배에 해당하는 북극과 적도 사이 좌우선의 길이는 약 1만 km, 즉 1천만 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000만 분의 1로 정의했을까요? 재생 버튼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길이의 규모입니다. 100만 분의 1로 나누면 약 10m로 너무 길고 1억 분의 1로 나누면 0.1m로 너무 짧아 일상에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길이 단위 간의 규모 관계입니다.
과학자들은 길이 단위들이 10의 거듭제곱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1m의 1000배는 1km, 100분의 1은 1cm 등과 같이 길이 단위들은 10의 거듭제곱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2천만 분의 1로 정의했다면 어땠을까요? 1000만 분의 1이든 2천만 분의 1이든 지구라는 자연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나누든 북극과 적도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같은 길이를 1000만 번과 2000만 번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길이는 2대 1이 됩니다. 즉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길이는 전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같은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 1m에서 2m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지구의 자전축과 그 축의 수직인 적도선이 보입니다. 북극에서 적도까지 좌우선을 따라 측정한 거리의 1000만 분의 1이 1m로 정의됐습니다. 이제 미터는 지구라는 자연을 기준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실제로 구현할 기준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터 원기입니다. 미터 원기로 사용되려면 무엇보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작고 공기 중에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온도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부식되거나 쉽게 손상되지 않는 백금과 이리디움 합금을 사용해 가능한 안정적인 길이의 기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합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매우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미세한 변화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금과 같은 물질은 과학이 요구하는 불변의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이 아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크립톤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기준으로 미터를 정의하기도 했지만 그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현재의 기준, 빛 그 자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아니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대체 뭘까요? 빛은 진공에서 초당 2억 9,979만 2,458m의 빠르기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빛의 속도가 어떻게 미터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만약 A라는 사람이 1초에 1m를 이동한다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A의 속도가 되고 속도는 초당 1m입니다. 방금 예로 든 A의 속도로 1m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A는 초당 1m를 이동하므로 1m는 A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처럼 A의 속도를 이용해 길이를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속도가 초당 2m라면 1m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A의 속도가 초당 2m라면 1m는 A가 0.5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정의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빛의 속도를 이용해 1m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일반화하면 이렇습니다. 1m는 물체의 속도에 물체가 1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곱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초당 1m면 1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1초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초당 2m라면 1m 이동 시간은 2분의 1초입니다. 속도가 초당 3m면 걸린 시간은 3분의 1초. 초당 nm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물체의 속도가 초당 nm라면 1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n분의 1초이고 옆에 나타낸 식과 같습니다. 빛은 진공에서 초당 2억 9,979만 2,458m로 일정하고 진공이라면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값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1m를 정의하면 1m는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기본량인 미터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왔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구의 크기에서 출발해 금속 원기, 그리고 빛의 속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인류 과학사에서 하나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었고 북반구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만든 금속 원기는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금속 원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한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빛의 속도 기준은 완벽함을 추구한 인류의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속 원기를 기준으로 빛의 이동 거리를 재었다면 이제는 빛을 기준으로 금속 원기의 길이를 재게 된 것입니다. 금속 원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빛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금속 원기 길이를 수억 번 반복한 값에 해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오차가 크게 누적됩니다. 만약 금속 원기에 작은 오차가 있다면 이 오차가 수억 번 누적되면서 반도체처럼 극도로 정밀한 기준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이므로 금속 막대의 길이는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언제나 일정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7가지 기본량 중 길이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수업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과 위치 에너지입니다. 상호작용과 위치 에너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과학에서 암기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고 과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약속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더 깊고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